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코로나19 치료 체계가 크게 바뀔 것 같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에 진입했다는 판단인데요. 앞으로 음압병상이 아닌 일반 병상에서도 확진자를 치료하고 의사가 시행한 신속 항원 검사 양성 결과만으로도 PCR 검사 없이 확진으로 인정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인데요.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상의 양성자도 PCR 검사 양성자와 동일하게 관리가 되겠습니다. 다만 전문가가 아닌 개인이 집이나 선별진료소에서 직접 하는 신속 항원 검사의 결과는 확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큰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1, 2주 이내에 유행이 정점 구간을 지나면 거리두기도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하루 신규 확진자가 30만 명인 상황이라 계절 독감 수준으로 단계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3월 11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나는 지금 하이컨트리에 있다. 트래버스 다운 스케일. 동급 최대 5.2m 전장, 압도적인 실내 공간, 안전까지 생각한 디테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Live super, live high. 슈퍼 SUV 트래버스 하이컨트리. Chevrolet, find new roads. 축하합니다. 한국자동차 전문기자협회와 한국자동차기자협회 선정 올해의 픽업, 올해의 유틸리티 렉스턴 스포츠. 지금 이관왕 기념 이벤트를 소개합니다. 1년간 월 1만 원만 납입하는 초기 부담 제로 할부부터 기존 스포츠 고객 재구매 시 추가 특별 지원까지. 뉴 렉스턴 스포츠 3월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네, 라디오 오늘 금요일 순서 시작하죠. 일부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하는 시간 시사 포커스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최근 영주문화원에서 영주의 200여 개 마을에 관한 얘기를 모아서 영주의 마을이란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영주문화원 김기진 원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HS 인베스트먼트 조진희 대표와 함께 부동산 매거짐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오늘도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20대 대선 이모 저모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그 어느 때보다도 할 얘기가 참 많은 대선. 예, 맞습니다. 뭐부터 얘기를 시작해야 될까요, 교수님? 교수님이 시작해 주시죠. 좀 뭐랄까요? 너무 많아서. 이렇게 이렇게 작은 격차로 당선인이 결정되는 경우가 처음이었잖아요. 예. 또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 가장 많은 득표를 했는데도 석패를 한 거. 이거는 사실 눈에 띄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하고 이해창 대표였나요? 예, 그분 결정할 때 1.5인가 1.6 정도 했거든요. 이번에 0.7이었으니까 정말 우열을 가리기 힘든, 그리고 막판에 이렇게까지 쫓아올 수 있었던 저력, 이런 부분들이 저는 눈에 띄는 부분이고 이게 그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결과라고 하는 것이 저는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윤 후보의 승리, 이 후보의 패배. 그 승인과 패인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결정적으로 윤 후보의 승인 하나, 이 후보의 패인 하나씩만. 저는 윤 후보가 승리할 수 있었던 힘은 구도였습니다. 정권 교체론. 정권 교체가 결국은 결정적으로 승리를 가져왔다고 보여지고요. 결국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이재명 후보의 패인은 결국 정권 심판론이라고 하는 구도를 깨지 못했다는 점, 역부족이었다는 점, 이게 패인이었죠. 그게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권 교체론, 구도에서 그 벽을 넘지 못했다는 이런 말씀이시고. 자, 말씀하셨듯이 48.56% 대 47.83%, 24만 7천여 표 차, 초박빙 결과인데요.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여유롭게 이길 것이다.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많게는 한 10%포인트 차로 이길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사실 이제 국민의힘의 오판으로 결론이 난 건데,
그렇죠. 이거 왜 이렇게 봐야 될까요? 뭐 여론조사가 가장 큰 문제입니까?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일단 여론조사도 워낙 들쭉날쭉했고요. 예. 차이가 많은 것도 있고 차이가 적은 것도 있어서 사실은 여론조사의 신빙성이 좀 떨어진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막판에 사실은 깜깜이 기간이라고 하는 기간에 이렇게 이제 이재명 후보가 따라붙은 거잖아요. 예. 결정적인 건 저는 그 갈라치기라고 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 이 남성과 여성을 갈라치기해서 이대남이라고 소위 얘기되어지는 젊은 남성들을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주로 했고 그 젊은 남성들이 좋아하는 공약들을 주로 내세우면서 갈라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윤석열 후보도 사실은 진보와 보수의 갈라치기를 계속하면서 아주 과격한 언어들을 많이 사용했어요, 막판에. 그러니까 결집력을 높이는 방법으로 상대 진영을 이기려는 이제 선거 전략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 성별 갈라치기가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 선거 결과를 보면 2대 여라고 소위 얘기하는 20대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에 몰표를 줬거든요. 막판에. 예. 그거는 결국 반발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지난번 재보궐선거 서울, 부산 이 재보궐선거에서 그걸로 좀 득을 봤던 걸 경험을 해서 이번에도 그걸 가지고 또 도전을 했는데 그게 저는 한계에 부딪혔다고 봅니다. 이게 앞으로요 남녀 간의 성별 대결이 앞으로 지방선거 총선에까지도 영향을 저는 미칠 거라고 봐요. 국민의힘이 이제는 20대 남성만을 위한 정당 이런 이미지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갈라치기 하는 정당의 모습 이런 부분들이 소수 진영이나 여성들에게는 상당히 부정적 이미지로 저는 고착화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선거에서 당장 표를 얻기 위해서는 좋은 방법이 뭔지 모르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정당의 어떤 색깔 또 정당의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데는 상당히 부정적인 역할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준석은 이번 선거에서는 승리했지만 결국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큰 상처를 줬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까지 승리는 했지만 패배했다. 예. 근데 사실 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상당히 좀 비판을 많이 했고 책임을 아주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준석 대표에게.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또 언론에서도 똑같은 비슷한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대표나 또 국민의힘 측에서는 국민의힘이 갈라치기 한 적 없다, 성 갈라치기 한 적 없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이건 그렇죠.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말이 안 되죠. 저는 사실은 윤석열 당선인도 그 얘기를 했어요. 기자가 질문을 할 때.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느끼는 거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이준석 대표는 본인은 갈라치기 한 적 없다고 얘기하지만 국민들은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지금 여성들이 반발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혀 읽지 못한다고 하면 이거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본인은 그렇게 안 했다고 해도 결과론적으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본인이 저는 의도했다고 보지만 의도하지 않았다고 한들 그게 없어지냐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국민들이 화가 난 여성들이 화가 난 부분들을 무마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반성해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만약 조언을 한다면 이준석 대표에게 선거의 전략상 불가피하게 그런 일이 있었지만 이제는 좀 바꾸겠습니다. 성별 대결이 솔직하게.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치하겠습니다. 여당이 이제 그런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맞지. 그런 거 한 적 없다 이렇게 이건 저는 오리발 전술이라고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그건 전혀 저는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 이제 여론조사도 좀 한 말씀만 좀 듣고 싶은 게 이게 상당히 오차가 너무 심해서 심했죠. 지금 그러니까 응답률 자체가 너무 적은 게 응답률이 너무 적잖아요. 이게 그렇죠. 10%도 안 되고. 표본이 너무 적죠. 표본이. 특히나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끊어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그 점이 이제 반영이 안 돼서 이 여론을 읽는데 상당히 혼란을 줬는데 이거 좀 개선책이 없을까요? 이거 좀 다음 선거에서도 꽤 문제가 될 것 같아서요.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여론조사라고 하는 게 사람이 민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여론조사 기관들이 너무 난립해 있어요. 우리나라 여론조사 기관들이 너무 많거든요. 지금. 제일 많다면서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이제 선거 때 되면 서로 여론조사를 해서 이제 그때가 한철이잖아요. 소위 말해서 여론조사 기관들은 선거 기관이 한철이거든요.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는데 여론조사 엄청나게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 기관들이 지금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일정 기준만 갖추면 다 이제 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응답률도 낮고
받고 그다음에 표본 수도 1,000명, 전국을 대상으로 1,000명 조사하면 그러니까요. 지역에 가면 대체 몇 명을 하겠습니까? 안동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죠. 예.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 과연 맞는가? 저는 정말 이거는 좀 뭔가 제도적으로 이 여론조사 기관을 설립하는데 규정을 약간 좀 강화시킬 필요는 있다. 개인적으로 그런 그렇죠. 생각이고요. 예. 이제 물론 이게 자유롭게 여론조사 기관을 만드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있지만 이게 선거나 아니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고 하면 저는 조금 더 규정을 강화시키는 방안들이 논의가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윤석열 당선인은 이제 당선 인사를 통해서 의회와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사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방법이 지금 그렇죠. 없어요. 범야권의 이제 의석수가 뭐 합치면 한 180석 정도 되고 뭐 야권에서 반대하면 솔직히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뭐 맞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또 협치가 또 절실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럼요. 지금 야당이 됐죠. 이제 민주당이나 범야권 동의가 없으면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입법부가 법을 통과시켜주지 않고 그렇게 돼버리면 결국 이제 발목이 잡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협치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협치를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야당이 협조를 안 해주면 사실은 운영하는데 국정 운영에 상당히 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협치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조금씩 양보한다. 저는 뭐 국회도 너무 발목 잡기를 하게 되면 그것도 비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는 미덕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정책적으로 너무 상반된 내용이 많거든요. 지금 윤석열 후보가 공약으로 내놓은 것과 그 과정에서 충돌이 불가피한 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국민의 관점에서 어떤 것이 좋은지를 논의하고 또 협상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5년간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저 지금 집권 여당이 너무 독선으로 나가고 있다. 자기 마음대로 다 휘두른다라고 계속해서 비판을 해왔고 민주당에서는 야당을 향해서 이거 너무나 지나친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이제 완전히 이제 뒤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맞습니다. 특히나 또 여소야대 상황에서 자칫 또 발목 잡기로 비춰질 수 있어서 사실 민주당의 맞아요. 태도 역할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곧 다가올 뭐 총리 뭐 내각 인사청문회가 또 바로 생각이 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사실 그랬잖아요. 역대 최다 맞습니다. 뭐 야당 합의 없는 그런 장관 임명이었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제 야당에서 동의를 안 해준 그 발목 잡기 모습이 이제 상당히 많았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민주당이 이제 또 뒤바뀐 입장에서 어떻게 또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 이것도 참 어렵네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발목 잡기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국민의 시선이거든요. 예를 들면 국민들이 볼 때 자격이 없는 요소가 있다고 하면 그거는 발목 잡기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뭐 여당에서 그렇게 주장하겠죠. 예를 들면 이제 국회가 열심히 뛰어서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뛰어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철저하게 검증하고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문제점들을 제기해야겠죠. 그러면 그거는 청문 보고서 스택을 안 해줘도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지금 문재인 정부 때 논란이 됐던 게 뭡니까? 위장 전입, 땅 투기, 세금 안 내는 거, 음주 운전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국민들도 그런 사람을 예를 들어서 뭐 지금도 국민의힘이 그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강요들 인사청문회 요청했을 때 그런 거 가지고 다 반대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똑같이 하는 거를 국민들이 뭐라고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정말 그 후보자가 그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국회가 좀 더 정확히 보고 따져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국민을 설득하게 된다고 하면 그게 발목 잡기인지 아니면 정당한 문제 제기인지가 국민들 시선에서 판단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그 몇 가지 왜 기준이 있잖아요. 그걸 다 적용을 하면 하려는 사람이 없어서 거의 없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그게 좀 문제네요. 자, 그나저나 국민의힘과 당 합당 문제 이건 뭐 어떻게 될까요? 오늘 사실 뭐 당선인과 또 안철수 후보가 안철수 대표가 또 오찬을 함께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이건 뭐 어떻게 보십니까? 합당 문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상황적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보면 사실은 흡수 통합 정도로 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이제
물론 당대당 통합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지만 예. 의원 숫자가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죠. 국민의당에서는 더 많은 지역구 당협위원장 자리를 요구할 거고요. 국민의당에서 요구하는 건 그게 가장 클 것 같아요. 당협위원장 자리. 그렇죠? 당연하죠. 예. 왜냐하면 이제 지방선거 후보 공천권도 그렇고 예. 총선의 당협위원장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느 정도로 배분할 거냐. 예. 근데 이게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에요. 이게요. 당선인이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저는 아니라고. 왜냐하면 국회의원들 본인과 걸려있는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현재 현직 국회의원이 없다 하더라도 지역마다 당협위원장은 다 있어요. 국민의힘이. 그렇습니다. 그럼 그 사람한테 양보를 요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예. 그랬을 때 그분들이 반발 안 할까. 이건 하죠. 그리고 이준석 하죠. 대표도 제가 볼 때는 이 문제 가지고는 상당히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선인과 예를 들어서 안철수 대표는 합의가 되더라도 당무는 내가 책임진다라고 이준석 대표가 나오게 되면 안철수 대표와 이준석 대표 간의 갈등의 요소로 부각될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어서 난제가 많을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사실 당대당 아무 문제 없이 가지는 어려울 겁니다. 이게 당대당 합당이라는 게 워낙 얽히고 설킨 문제가 많아서 그래서 그럼요. 한간에는 안철수 대표가 선거만 도와주고 또 다시 팽당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추측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근데 당선인 입장에서는 가능한 안철수 대표에게 배려를 많이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이제 당 내에 갈등을 불러올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아서 당선인이 모든 걸 다 결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정 관련된 거야. 안철수 대표의 의견을 많이 들을 수 있겠지만 당협위원장 문제란 이런 문제는 사실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당내 반발을 불러올 수 있으니까 당선인도 좀 관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고 또 이준석 대표가 나서서 본인의 권리를 주장할 가능성도 있어서 그렇죠. 이거는 상당히 좀 민감한 사안입니다. 인수위 얘기도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뭐 7개 분과 정도 좀 구성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선은 뭐 당선인 비서실장 장제원 의원 임명했고 대변인도 김은혜 의원 임명했고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안철수 대표를 인수위원장에 임명하느냐 마느냐 뭐 이런 얘기가 한창 나오는 것 같은데요. 뭐 어떻게 보십니까 인수위? 저는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현재로서 저는 그렇게 보는데 왜냐하면 이제 오늘 물론 그 회동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었다고 안철수 이제 대표는 선을 그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본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수위부터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기억납니다. 그리고 행정 경험을 갖고 싶다는 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추측컨대 인수위원장을 거쳐서 총리까지 가는 그런 로드맵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물론 제 예측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인수위원장은 안철수 대표로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부분도 그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좋은 그림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총리로 임명하는 쪽. 왜냐하면 총리는 또 그 청문회를 거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윤핵관이나 예를 들면 또는 본인하고 친한 사람을 내왔을 때는 청문회에서 상당히 좀 그 곤혹을 치를 수도 있거든요. 민주당에서 또 많은 검색의 칼이 또 들어가겠죠. 그래서 안철수 대표는 아무래도 이제 여러 번 대선을 치렀고 그래서 검증된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크게 반대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어서 그렇네요. 그래서 아마 안철수 그러면 무난하게 이제 청문회가 통과된다고 보면 국회 인준을 받아야 되니까요. 총리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아마 이제 좋은 카드가 되지 않을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안철수 대표가 뭐 그동안에 선거를 많이 치렀지만 항상 뭐 1, 2위권이 아니다 보니까 공격만 많이 했지 검증을 당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 사실은 만약에 이제 인준 과정에서 청문회 과정에서 그런 게 불거지면 본인이 나중에 대선을 만약에 준비하게 되면 그게 또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어요. 아직은 이제 모르겠습니다. 뭐가 나올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근데 본인 입장에서는 그래도 하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재명 후보 얘기를 잠깐만 좀 해보죠. 사실 뭐 상당히 석패를 했는데 우리 경북의 그 지지 득표율도 보니까 한 23% 정도에 그쳤고 하지만 안동이 고향이잖아요. 안동은 그래도 꽤 많이 나왔습니다. 30%에 조금 못 미치게 나오고 안동에 예안면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고향이거든요. 여기는 거의
비슷하게 40% 후반 정도 그렇죠.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향후 어떤 행보 일단은 뭐 우선 지방선거가 코앞이니까 그렇죠. 여기 아니면 뭐 비대위원장 얘기도 나오고 당권 도전 얘기도 나오고 다음 서울시장 도전 얘기도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지방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서울시장이나 경기지사나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좀 희박한 가능성이라고 보고 비대위원장은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지금 오늘 김두관 의원이 SNS 글을 올렸고 이광재 전 의원도 인터뷰를 했는데 두 분 다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당이 이제 혼란에 빠질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비대위원장을 윤호중 원내대표가 맡고 있는데 그 정도 리더십으로는 지방선거에 승리하기 어려우니 왜냐하면 지방선거는 지금 대통령 취임하고 거의 20일 있다가 치러지거든요. 그러면 대통령 그 허니문 기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해요. 국민의힘이. 상당히 국민의힘이 유리하죠. 그렇죠. 그 상황에서 대항마로 당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 이재명 후보밖에 없다. 지금 그런 얘기들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고 그런 여론들이 조성되고 있어서 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도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전철을 밟았습니다. 당권을 먼저 잡고 또 그 떨어진 이후에 첫 번째 도전에 떨어진 이후에 그리고 이제 대선 후보로 다시 나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음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어서 조금 더 여론이 향상이 되면 그러니까 이거 모아지면 제가 볼 때는 비대위원장은 맡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게 되면 그러면 이제 당권을 잡고 사실은 이제 이번에 선거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내에 세력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물론 뭐 나중에 다 도와주긴 했지만 당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선거가 돌입이 되다 보니까 그립감이 좀 적었거든요. 근데 당내 당대표를 한번 하게 되면 민주당을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그야말로 만들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도전한다면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도 저는 당대표나 비대위원장은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다음 주에 또 하죠. 또 얘기. 지금까지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이거 마스크 끈이 끊어졌네. 어떡하지? 이거 쓰실래요? 새 건데. 감사합니다. 모르는 사이지만 서로 배려하고. 유모차. 계단 위험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문화는 다르지만 서로 도움 주고. 여기 착한 빵집 돈찔러러 왔어요. 진짜요? 너무 감사해요. 방식은 다르지만 함께 응원하고. 사진 보낼 땐 이걸 누르시고 찬송. 이제 알겠네. 고마워요. 세대는 다르지만 소통을 이어가는 우리. 존중과 배려가 우리를 하나로 이어줍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6시 29분 16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영주 지역 마을의 역사와 지명 유래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나왔습니다. 영주의 263개 마을을 한눈에 찾아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인데요. 영주문화원에서 나의 살던 고향은 영주의 마을이라는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영주문화원 김기진 원장 만나보죠.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저 영주원장 김기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영주원 예, 문화원에서 영주의 마을이라는 책자를 발간하셨는데 이 책을 예. 어떻게 발간하시게 됐는지 그 배경부터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현재 저희 영주에서는 자연 불악이 한 500여 곳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하루가 다르게 이제 사멸되어 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연 불악을 마을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그것에 모여 살던 사람들의 삶의 흔적을 지금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은 모두 소멸되고 말 것이라는 생각에 영주 시민신문사와 함께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한 자연불악이 한 500여 곳이 있군요, 영주에. 근데 이게 점점 그렇습니다. 이제 소멸돼 가니까요, 앞으로. 그래서 이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영주의 마을이라는 책자를 펴내신 건데 이게 사실은 이 영주 시민신문에 쭉 연재됐다면서요, 이 내용들이? 예, 그렇습니다. 영주의 마을 이것을 취재한 것은 2014년 3월부터 2019년 9월까지 5년 6개월 동안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영주의 전통 마을과 자연불악 263개 마을을 이원식 기자라고 영주 시민신문에 우리마을 탐방으로 연재한 것을 일부 보완하고 또 수정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새롭게 구성하여 발간한 책입니다. 특히 이 책은 수개월간 철저한 감수와 그 마을에 사시는 이장님들에게 서면으로 이 원고를 보내서 일부 오류를 바로 잡고 이렇게 발간하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5년 6개월 동안 한 주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영주에 있는 263개 마을을 이원식 기자가 영주 시민신문사에 이제 우리마을 탐방으로 이렇게 연재를 한 건데 이걸 이제 책으로 쭉 펴내신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이원식 기자라는 분은 어떤 분인가요? 이원식 교장, 이게 영주 지대 초등학교 교장을 퇴진하신 분인데요. 초등학교 교장으로 퇴직하신 분? 그래서 여기 이분은 또 우리 영주 시민신문의 기자일 뿐 아니라 영주 문화유산 보존의 회원으로 활동도 하고 계세요. 참으로 열정적이고 대단한 분이신데 이제 수년간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매일 방문하여 주민들의 얘기도 듣고 또 발품을 받아서 마을 탐방을 영주 시민신문에 연재한 분입니다. 그러세요. 정말 고마운 분이네요. 그러니까 원래 기자분은 아니시고 이제 초등학교 교장으로 퇴직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그 후에 퇴직한 후에 다른 취재는 하지 않고 일반 기자처럼 그러니까 오직 이제 우리 마을 탐방에 매진하신 분이군요. 그렇죠. 이제 그 문화에 관련된 그런 그 기사를 많이 쓰고 문화 관련된 많이 하신 분입니다. 뭐 영주의 문화와 관련된 이런 알겠습니다. 이 영주의 마을 책에는 그 263개의 마을이 수록돼 있다는데요. 소개를 좀 잠깐 해주신다면요. 이게 이제 현재 영주의 지통촌과 자연불악이 아까 말씀드린 데 500억 남아있는데 아주 작은 불악을 제외하고는 그중에 한 263곳의 마을을 수록해 현존하는 대부분의 마을은 다 수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풍기읍의 33개 마을, 부석면에 25개 마을, 그 다음에 안정면에 23개 마을, 단산면에 22개 마을, 그리고 수능 소수원에 있는 그런 수능면에 20개 마을을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있는 곳을 선정하였습니다. 이 영주의 마을 책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쪽 분량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이제
그 상당한 부패가 돼서 예. 이제 저희들이 이제 아주 중요한 것만 추려서 책을 만들었는데 이 책은 1권, 2권으로 나눠져 있어요. 예. 예, 총 900쪽이고요. 900쪽. 분량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1권에는 이원식 기자의 총설과 풍기읍 33곳, 그 다음에 이산면에 22곳 마을, 그럼 평안면에 14개, 예. 문서면에 21곳, 장수면에 20곳, 안정면에 23곳 해가지고 이게 1권에는 133곳을 133곳. 만들어 씌웠습니다. 반 정도. 그리고 2권에는 봉연면에 18곳, 순흥면에 20곳, 단산 22곳, 부석면 25곳, 상망동 7개, 하망동 3곳, 영주동 7곳, 수천동에 12곳, 강동에 16에서 130개 마을을 제 2권에 실었습니다. 그렇군요. 한 130여 곳씩 딱 반 정도 나눠서 이제 1권, 2권으로 이렇게 발간을 하셨는데, 뭐, 어떤 내용이 그 책자에는 실려 있습니까? 예. 이 책은 마을의 위치, 행정구역의 변천사, 지명유래, 입항조, 세거, 매력 등을 밝혔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 또 마을의 자랑, 옛 인물과 그 현대 인물, 또 문화유산, 구정과 전설, 마을 동제를 소개하고 격동의 현대사를 살아온 어르신들의 고난의 이야기도 인터뷰를 통해서 그 현장을 사진과 함께 고스란히 담아 놓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을 지명에 그 유래가 담아져 있다고 하던데 혹시 이 지명 유래 중에서 재미있는 거 한 가지만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예, 제가 유래에 대해서 저들이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사실로. 마을 이름이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이게 우리나라의 전국 이름 1위를 차지한 아치날이라는 유명한 그런 동네가 있습니다. 아치날이요? 아치날이? 예. 그 이제 한자로는 이제 이게 이제 아자는 거위 아자이고 거위 아자. 예. 천자는 내라는 뜻이로 이제 내천자. 있습니다. 내천자. 그래서 거위 내가 되죠. 거위 내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위가 노는 내가 이래 됩니다. 그래서 옛말에 문헌에 아치라는 것은 작고 아름답다라는 뜻을 가졌고 나리가 변하여 이제 내가 됐습니다. 그래 내천자가 됐는데 아치나리는 작고 아름다운 내라고 해석됩니다. 그 아름다운 말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 이 나라의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지명에 유래된 그래 책에 나오는 그래요? 마을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 영주시 휴천 3동에 아치나리라는 마을이 있군요. 근데 그렇습니다. 이 아치나리가 작고 아름다운 내라는 그런 뜻인데 이게 아름다운 우리말 마을 이름 전국 1위가 바로 이 아치나리군요. 영주에 있는. 예,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좋은 이름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요.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영주가 어떤 곳이고 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인지 잘 알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이. 앞으로 이 책이 어떻게 쓰였으면 좋겠습니까? 이 책을 발간한 그 영주의 마을은 우리 영주 천비 고장 영주 문화와 역사 그리고 영주 사람들의 심성을 담고 있는 정겨운 책으로 앞으로 영주를 안내해주는 길잡이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각 마을 메인 페이지 그런 상단에 보면은 QR 코드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QR 코드가 있어요. 각 마을의 메인 페이지 상단에.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카메라를 초점을 맞추면은 이제 마을 전경이 동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책으로도 이제 사진을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마을을 잘 소개를 하는 건 동영상으로 그러니까 예, 우리가 예. 그 항공 촬영을 했습니다. 항공 촬영을 다 하셨어요, 마을을? 예. 드론으로 예. 항공 촬영해서 예. 그 실질적으로 아름다움을 볼 수 있도록 특히나 취향민들은 그 마을을 그 가보기도 어렵잖아요. 예.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마을을 보려 그러면 당시 거기에서 QR 코드를 사용하시면 또 이런 마을을 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어요. 예, 내가 살던 집 마을이 거기에 다 나옵니다. 원장님도 이 방법 보고 깜짝 놀라지 않으셨어요? 아니 어떻게 책을 보는데 QR 코드 딱 찍으면 이게 동영상으로 쫙 나와요, 마을이? 예, 그렇습니다. 신기하네요. 이거 참 만드는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시겠네요. 예. 예, 고생도 알겠습니다. 많이 하고. 이 책을 원장님 이 책을 어디서 구할 수 있죠? 뭐 서점에 나와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저들이 이제 책이 이게 굉장히 귀하고 잘 됐다 보니까 영도시에서 이게 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진리 있는 사람들이 한 3,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요? 예. 지금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한 3,000명 좀 취재를 했는데 예. 이제 그 사람들이 다 한원석 달아줄 거 아닙니까? 예. 다 실렸으니까. 그렇죠. 예. 예. 주셔야죠. 그래서 이 책은 뭐 꼭 필요하신 분은 영주문화원으로 전화를 하시면은 그래요. 예, 뭐 단한 못주들이라도 꼭 필요하신 분에게는 드리겠습니다. 공짜로요? 이게 지금 이 책이요, 이게 뭐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예. 아니 그 영주문화원에 몇 권이나 갖고 계시길래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다 주신다 그러면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이걸 뭐 많이 이제 찾는다고 저들이 이제 재판을 좀 해야 안 되겠나. 예. 뭐 그러네요. 그런 사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뭐 금요일 이제 퇴근 시간 끝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전화 많이 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원장님.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영주문화원 김기진 원장이었습니다. 바로 이어가죠. 조진의 부동산 매거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대표 공약 몇 가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H's 인베스먼트 조진희 대표와 함께하죠.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윤 당선인 뭐 여러 가지 세금을 다 낮추겠다, 부동산 관련된 세금 낮추겠다 이런 주장을 쭉 펴왔는데 그래서 좀 오늘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정부 들어서 사실 뭐 부동산 가격이 많이 급등했고 그래서 따라서 공시가격도 많이 상승하게 됐고 따라서 뭐 세금도 많이 내게 됐는데 이 부담을 이제 많이 줄여주겠다는 거예요. 크게 봐서 어떤 식으로 줄이겠다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보통 저희가 세금 부과 기준이 아시다시피 이제 주택 공시 가격이라는 걸 기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기준을 했었을 때 2년 전 가격 수준으로 좀 환원을 해서 세금을 부과하겠다라는 의견인데 그 근거가 되는 것들은 이제 이번 정부 이후에 계속 매년 평균 한 19% 이상씩 계속 가격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세부담이 너무 컸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시가격을 좀 원만한 가격으로 환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 시장 부담이 커진다는 거고. 그렇죠. 무엇보다도 2023년도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공정가액 비율이 이제 100% 다 적용된다라는 거는 결론적으로는 이제 시세에 준하는 가격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끌어올리겠다라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조정하겠다라는 의견들이 이번에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뭐 최근에 주택 공시가격이 너무 많이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2022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좀 낮추겠다. 그거 하나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사실 뭐 공시가격에서 조금 할인해 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게 이제 올해가 95%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5%를 깎아줬는데 공시가격에서 이제 내년에 이제 100% 적용하는 건데 적용 안 하겠다. 그래서 이제 5% 그대로 유지하겠다. 깎아주겠다. 이런 내용이네요. 일단. 자, 종부세를 폐지하겠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재산세와 통합하겠다. 그렇게 부과를 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세금 부담이 좀 낮아질 것 같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서울에
네. 강변을 쭉 따라서 있는 그 구가 있잖아요. 그쪽이 예, 다 이제 이번에 보니까 윤석열 후보 지지를 더 많이 했던데. 예. 그러면 이 종부세 얘기도 좀 정리를 해주시죠. 어떻게 변하는 건지.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종부세 하면은 기본적으로 부자세라는 용어가 따라붙을 정도로 예. 많이 갖고 있고 비싼 거 갖고 있으니까 세금 더 내라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미 오른 가격만큼 갖고 있는 가격 반영한 것만큼 내가 재산세도 많이 내고 있는데 이걸 또 별도로 종부세까지 내서 이중 삼중 부담을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그만큼 나는 또 손해보는 것만큼 부동산 가격을 비싸게 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예. 이런 시장의 논리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 이번에 선거 결과도 보시면 강변을 중심으로 빨간당 우리 이제 표현을 했는데 예. 붉게 물들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아무래도 이번 정부 때 가격이 올랐던 것만큼 억울하게 난 세금도 많이 냈다. 이런 어떤 시장에서의 반응도 좀 많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왜 세액 부담 증가율 상한선이라고 있었잖아요. 네. 그게 왜 예를 들어 올해 100만 원을 냈으면은 아무리 공시가격이 올라도 300만 원까지 올릴 수 있었죠. 그렇죠. 두 배 더. 그렇죠. 했는데 이제 이게 95%에서 좀 이제 동결을 시킨다라는 요번에 이제 공정가액 기준도 낮추는 것도 있었고, 예. 뭐 최고 이제 그 말씀하신 것 2배 가까이 그 최대 폭이 있었는데 예. 이 기준도 완화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1주택자들이 가장 억울했던 이유는 나는 평생 이 집에 살고 있었는데 난 별다른 행동도 안 했는데 우리 집이 올랐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세금을 많이 봐? 이런 부분들이 컸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여당과 야당이 다 동일한 그 공감대를 갖고 있어서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은 완화시키겠다는 의견들이 나왔었으니까 이번에도 이제 그걸 많이 기대를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요. 그 1주택 같은 경우는 그렇죠. 너무 급격하게 올린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1주택자 같은 경우는 뭐 투기라고 보기는 힘드니까요. 그렇죠. 이제 어느 정도 여야가 또 공감대를 갖고 있고 단 2주택, 3주택 이상 이런 다주택자들 네, 투기성이 짙은 여기에 대해서는 또 아주 강력하게 또 과세를 하긴 해야 되겠죠. 투기를 막기 위해서. 자, 그리고 또 양도세 관련해서도 공약이 있었습니다. 양도세 일시적 완화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번 여당에서도 계속 이제 양도세가 문제가 돼서 실제 다주택자들이 그 시장에 좀 매물을 내놔서 공급을 늘리려고 했었었는데 일시적인 완화를 해줘도 그 효과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하게 양도세만 줄여준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해준다고 해서 해결이 안 됐던 이유가 내가 이거 팔고 새 아파트를 살 수가 없어. 이런 시장의 논리가 있었습니다. 다른 집도 다 올랐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양도세 완화 조건과 동시에 같이 취득세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지 않은 다음에는 내놓지 않는다. 이런 시장들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약 중에서는 보면은 양도세 그 완화 기간을 좀 더 길게 잡아주고, 그다음에 취등록세가 이번에 많이 올라 있습니다. 뭐 2주택, 3주택 같은 경우는 최대 뭐 12%까지 세금을 내는 경우들이 많았으니까 이번에 그 취득세 완화 기준까지도 같이 내놓게 되면 좀 그 팔 수 있는 시간도 좀 넉넉하게 주시면 이번에는 좀 시장에서의 매각할 수 있는 물건들이 좀 올라와서 거래가 좀 유통화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양도세도 일시적 완화하겠다, 취득세까지 또 완화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군요. 그래서 사실 저도 뭐 아는 사람이 이제 강남 쪽에 이제 집 한 채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좋아하질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자식들 뭐 집을 사주든 뭐 전셋집을 구해줘야 되는데 너무 값이 올랐으니까 다른 집도 그러니까 집 문제 때문에 집이 있는 사람도 그렇게 걱정을 하는데 한 채가 있는 사람도 하물며 없는 사람은 얼마나 지금 막막하겠습니까? 이래서 이제 지방군 분권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방으로도 이렇게 분산이 돼야 될 텐데. 얼마나 좋아요? 안동 같은데 뭐 한 2억, 3억이면 얼마나 좋은 아파트가 많은데요. 저희도 내려가서 살고 싶은데 문제는 그렇죠. 이제 생활권이라고 해서 특히 이제 가정 중에서 아이들을 기르는 부모 세대 입장에서는 애들 전학시키는 문제도 쉽지가 않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남편의 직장이 있는 곳에서의 어떤 거리 반경이라는 기회비용이라는 것들이 반드시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비싸더라도 서울에서 월세를 내는데 더 싸다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게 출퇴근 시간에
비용, 그다음에 뭐 만약에 그 시간에 어겼을 때 그 뭐 택시비라든가 그런 교통비, 그다음에 그 시간에 쉬지 못하고 치달리는 그 시간까지 생각해서 피곤까지 누적이 되면 오히려 월세 조금 더 내고 서울에 사는 게 낫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집중은 수도권 서울에만 집중이 되고 지방 외곽으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감당을 못하는 거고,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의 주택 매수 시장이 서울 같은 경우도 지방에 계신 분들이 많이 사고 계십니다. 그랬던 가장 원인 중에 하나가 내가 잠시 잠깐 그 뭐 좋은 공기, 좋은 환경을 찾아서 지방에 내려갔다가 다시 서울에 들어오고 싶어도 서울에 오르는 집값이 감당이 안 되니 고통스럽더라도 좀 더 버티면 서울의 집값을 가지고 나중에 진짜 뭐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집을 줄인다거나 자식들한테 나눠줄 것이 있는데 이 순간 내가 포기해서 내려가면 근데 그것도 없다. 이런 불안감들까지도 같이 시장에서 반복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공급 정책도 뭐 간단히 좀 보죠. 공급은 뭐 어떤 변화가 좀 있을까요? 지금 이제 선거 끝나고 결과 끝나고 나서 사실은 지금 강남의 그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어마무시하게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재건축 단지를 위주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왜냐하면 이제 그 공급 정책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새로 신도시 만든다거나 외곽으로 이전을 시켰을 때 땅 보상하고 만들어가지고 인프라까지 생기는데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한데 비해서 서울 도심이나 아니면 지방 도심에서도 재건축 단지나 재개발 단지는 도심지로 이미 학군이나 여러 가지 좋은 형성이 되어 있는데 단지 주택만이 낡아 있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의 용적률을 완화시켜준다거나 인허가 기간을 줄여준다거나 했었을 때 공급이 외곽을 개발하는 것보다 좀 빨리 된다라는 그 논리를 이번에 적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잘 아실 수 있는 것 중에 이번에 이제 나왔던 공약 중에 보통은 이번 정부가 30년이 넘는다고 해서 무조건 재건축 안 시켜준다. 안전정밀진단 통과 못한다. 뭐 D등급 이상 정말 노후화가 돼서 위험 수준이 돼야지만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재건축을 좀 묶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공약 사항에서는 30년 넘으면 안전진단 받아야 되는 그것도 면제시켜주겠다. 속도를 좀 빨리 내게 해주겠다. 이게 공약 사항으로 좀 들어와 있다 보니까 지금 재건축 수요가 갑자기 크게 가격 상승을 안고 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단지 위주로 해서 지금 상당히. 그럼 이렇게 지금도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지금 더 오르고 있다고요? 다른 주택은 조금 안정화되는 것 같던데요, 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뭐 아파트 거래 좀 한산해졌고 가격 떨어졌다라는 거에 대비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강변 중심으로 많이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보통의 분들이 걱정을 좀 솔직히 안 하고 있는 이유는 그 매수층은 어차피 정해져 있는 대상들이 사는 거고. 다른 나라 사람 얘기다 이렇게 보는군요. 그리고 올라갔자 가격 저항선이라는 게 한계가 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뭐 그렇게 비싸게 주고 자기네들이 알아서 세금 내고 살겠다는데 그건 내가 신경 쓰지 말자. 오히려 시장 반응은 또 그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언론상에서 이 가격이 뭐 아파트가 이 정도 뭐 평당 3.3제곱미터당 1억 4천 넘어섰다, 1억 5천 얘기해봤자 저희는 솔직히 관심 없잖아요. 그 아파트 사는 거에 대해서. 그만큼 세금 내서 다른 데 더 공급 원활하게 해주면 저희는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 거의 뭐 30억이든 50억이든 100억짜리든 그거 살 사람 살고 대신에 대부분 우리 서민들 중산층들이 큰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집을 많이 공급하면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원고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데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대표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H스 인베스트먼트 조진희 대표였습니다.